지금부터 무선통신 기술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통신 이론을 요약 정리해서 보는 관점에서 대역폭과 전송률의 관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역폭이 넓으면 더 높은 속도로 전송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요. 일단은 디지털 변조 방식에 따라서 전송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디지털 변조 방식 우리가 고려할 것들은 QPSK 방식, QPSK 방식이 있고, QPSK는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약자가 되고요. 그 다음 방식은 QAM인데, QAM은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MQAM, Memory QAM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MQAM은 이 M은 여기서 얘기하는 M은 이제 뭐냐면 사용 가능한 심볼의 개수가 몇 개냐, 그죠? 심볼의 개수가 사용 가능한 심볼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16개면은 M이 16이면 16QAM이라고 얘기하고요. M이 64면 64QAM이라고 얘기를 하죠. QPSK 경우는 M이 4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M이 4인 경우가 M이 4인, 4QAM, 4QAM은 QPSK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디지털 변조 방식에 따라서 신호점에 숫자가 앉아요. 여기 신호점이라는 건 심볼, 그죠? 심볼에 이제 각각의 심볼마다 하나의 신호점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요. 그 신호점을 모아놓은 걸 이제 공간을 시그널 컨스톨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번 신호점을 이제 변조 방식별로 보게 되면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심볼이라고 얘기하는 것 또는 신호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구공입니다. 그래서 투수가 야구공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산하고 싶은 거는 1초 동안에 이 투수가 공을 몇 개를 던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이제 던질 수 있는 공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대역폭, 채널 대역폭에서 결정이 되고요. 대역폭이 넓을수록 공을 더 많이 던질 수 있는 거죠. 빠른 속도로요. 더 초당 보낼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공의 숫자가 많아지는 건데요. 이 점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공에 해당되는 점이라는 건데 변조 방식별로 만일에 우리가 QPSK라는 변조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게 아까 제가 4QM이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M이 4인 경우.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 M이라는 거는 변조 방식이 쓸 수 있는 심볼의 개수입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지금 공이 4개입니다. 공이 4개인데 이 공이 다 이제 위치가 다르죠. 평면 위에 위치가 다른데,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제 공의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빨간 공도 있고, 이제 파란 공, 노란 공, 까만 공이 있는데, 이 공의 색깔에 따라서 또는 이제 이 평면 위의 신호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빛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우리가 영영을 나타내겠다 하게 되면 점이 4개가 있으면, 심볼이 4개가 있으면 한 개 심볼로 우리가 2비트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00을 나타내는 심볼이 있고요. 그 다음에 01을 나타내는 심볼이 있고, 그 다음에 10을 나타내는 심볼이 있고, 11이 있고. 그래서 공이 4개가 있으면은 색깔이 4개가 있으니까 각 색깔에 따라서 2개의 다른 비트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우리가 심볼당 2비트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16QAM, 16QAM은 16개 심볼이 존재를 하고요. 16개는 결국은 뭐냐면 한 개의 심볼이 4비트를 나타낼 수 있겠네요. 0000부터 1111까지 여기 0000을 나타내는 것, 1111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심볼이 4비트를 나타낼 수 있고, 이게 이제 16QAM이고, M이 16인 경우죠. M이 16인 경우에서 M이 64인 경우로 가면 점이 64개가 되겠죠. 점이 64개가 되니까 한 심볼이 2의 6승이니까 한 심볼이 6비트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변조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대역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이제 요약하자면 M이 4인계부터 M이 256까지 256이면 2의 8승입니다. 그죠? 8비트. 그 다음에 M이 4인계는 2비트.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1Hz 동안에 1초 동안에 이제 공을 한 개를 던지는 겁니다. 1Hz가 주어지면요. 1초에 공 하나를 던지고 공 하나가 2비트를 나타내니까 그죠? 1Hz로 2bps라는 효율성을 내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만일에 M을 4를 쓰게 되면요. 16QM을 쓰게 되면 1Hz로 공을 하나 던지는데요. 1초 동안에 공을 하나를 던지는데 그때 4비트를 실으니까 4bps per Hz. 이게 대역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bits per second per Hz. 여기 1Hz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2, 4, 6, 8에서 M이 4인 경우하고 M이 2, 5, 6인 경우를 비교하면 2와 8이니까 4배 차이가 나겠죠. 그죠? 같은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고서 4배 빨리 전송하는 속도가 4배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역폭과 전송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요. WHz의 대역폭, 나이캐스트 레이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란 펄스를 사용했을 때, 여기서 아이디어란 펄스라는 건 이제 싱크 펄스가 될 텐데요. W라는 대역폭을 주어졌을 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는 1초 동안에 W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볼 레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위 시간당 초당 몇 개의 펄스를 보내냐. 펄스가 심볼입니다. 그죠? 심볼 레이스.
그래서 RS라고 표현하고요. 결국 한 심볼을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t라고 한다면 t초마다 하나씩 보내기 때문에 1 over t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W, 채널 대역폭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W 헤르츠의 대역폭이 있으면 1초 동안에 W개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Hz의 대역폭이 있으면 1초에 공을 한 개를 던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W 헤르츠가 있으면 W개의 공을 던지는 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W는 통과 대역의 대역폭입니다. 패스밴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 쪽에서 보게 되는 패스밴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FC라는 캐리어 프리퀀시 아주 고주파가 있겠죠. 이 고주파 대역에서 이렇게 채널 대역폭이 W 이만큼의 대역폭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까지 이 대역폭이 WH 패스밴드 여기 이제 이쪽이 베이스밴드가 될 거고요. 고주파 대역에서 대역폭을 우리가 이제 패스밴드 대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패스밴드 대역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밴드에서 우리가 WH가 있을 때 1초 동안에 W개를 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1초 동안에 공을 W개를 던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을 하나 던질 때마다 우리가 여러 비트를 보낼 수가 있죠. 그럼 몇 비트를 보내느냐 하는 건 변조 방식에서 정해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M에 의해서 결국은요, 변조 방식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심볼의 숫자죠, 그죠? 예, 그래서 M이 크면 클수록, 자, 로그 2M, 그죠? M이 4인 경우에는 로그 취해주면 2비트, M이 16인 경우는 로그 16이니까 4고요. 64는 6, 로그 2호 6은 8이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심볼의 숫자에다 로그 이제 베이스 2를 하게 되면 이게 공 하나마다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니까요. 예, RS를 곱하게 되면 결국 W 곱하기 로그 2M을 하면 이게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가 되겠죠. 이게 바로 데이터 웨이트 또는 비트 웨이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웨이트, 전송 속도는 1초 동안에 몇 비트를 보내는 전송 속도는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떤 변조 방식을 쓰느냐, 그 다음에 대역폭이 얼마냐,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그럼 한 예로요, 저희가 10MHz 대역폭이 있다. 예, 그러면 10의 7승입니다. 그죠? 예, 100만, 1000만 헤르츠가 있네요. 그죠? 1000만 헤르츠가 지금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헤르츠가 패스밴드에서 주어졌다면 데이터 전송률은 얼마냐? 데이터 전송률 1초 동안에 몇 비트를 보내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10의 7승에다 그죠? 예,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게 10의 7승의 공을 던지는 거고, 공 하나 던질 때마다 이제 문제는 요거는 심볼 웨이시고요. 공 하나마다 몇 비트를 보내느냐는 건 결국은 이제 이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조 방식을 씁니까? 하고 거꾸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QPSK를 쓴다 하면은 한 번 보낼 때마다 2비트를 보내는 거 곱하기 2를 하는 거고요. 예, 만일에 16QM을 하게 되면 여기 4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대역폭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변조 방식을 썼는지까지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비트 레이트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이제 앞에서 무선 채널 특성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특성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해서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채널 모델을 이제 만들 텐데, 다시 말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죠. 예,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채널을 이제 무선 채널을 통과했을 때 그 채널을 통과하면서 아까 그런 이제 특성들이 반영돼서 수신 신호가 보낸 신호와 좀 다른 모양이 이제 다른 값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네, 채널 통과해서 나온 거를 출력이라고 본다면,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시스템에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 경로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그 여러 경로를 들어오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채널을 이제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이제 만약 이제 그게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라는 의미면은 이제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은 이제 컨볼루션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채널에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가 존재할 거고요. 채널에 임펄스 리스판스가 존재하면 그 임펄스 리스판스하고 인풋 보낸 신호의 컨볼루션의 아웃풋으로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식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거는 이런 거라고 보시게 되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임펄스 리스판스를 H of T라고 한다면 이 H of T와 M of T 보낸 신호를 M of T라면 컨볼루션한, 그죠? 이게 이제 아웃풋 신호가 될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컨볼루션 식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여기 이제 실제로 H가 여기 이제 H가 임펄스 리스판스, 채널의 임펄스 리스판스인데 그냥 H라고 쓰지 않고 H 틸더 그 다음에 T, 타우라고 썼는데요. 제가 H, T, 타우라고 썼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타우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타우라는 딜레이를 겪고서
t라는 시간에 수신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impulse response가 뭐죠? impulse response는 인풋에다가 이제 시스템에다가 우리 h of t라는 시스템에다가 델타 펑션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제 h of t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impulse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예. 그런데 요 h of t t, 타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델타 펑션을 집어넣는데요. 델타 펑션을 언제 집어넣냐면 델타 펑션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t 타워라는 시간만큼 이제 딜레이를 겪고 이제 우리가 경로 채널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h of t, 타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t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죠? 타워라는 시간 전에 보낸 것이 델타 펑션을 보낸 것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타워라는 딜레이를 겪고 나온 거를 우리가 h of 이제 t, 타워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그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 이제 아닌데요. 어쨌든 이제 h of t, 타워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출력되는 값은 이와 같은 적분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제 컨볼루션의 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예, 다만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h of t가 아니라 이제 얼마만큼 딜레이를 겪고 들어오는까지도 이제 반영을 해서 타워의 식으로 이제 표현을 타워에 대해서 이제 모든 가능한 딜레이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페이딩은 크게 플랫 페이딩 채널과 멀티패스 페이딩 채널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플랫 페이딩은 뭐였었냐면요. 다중 경로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걸 하나의 뭉태기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다중 경로와 경로 사이의 딜레이가 거의 무시할 정도로 그죠? 차이가 작아서 그걸 하나의 뭉태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경로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경로가, 그죠? 하나의 경로를 겪는 하나의 델타 펑션의 경로가 뭐냐면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죠? 그 델타 펑션에 해당하는 어떤 크기가, 델타 펑션의 크기가 존재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자, 딜레이가 0이라는 딜레이를 겪고 들어온다면요. 시간 쪽에서 이제 h of t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여기 델타 펑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델타 펑션인데 그 델타 펑션에 이제 앰플리튜드는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예. 이제 어떤 이런 앰플리튜드 이런 식으로 크기가 이제 곱해지고 또 페이즈도 위상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곱해진다는 얘기는 요만큼 위상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한 개 경로를 거치면서 크기도 변하고 위상도 변하고 근데 이 크기와 위상이 여기서 얘기하는 R과 세타라는 거가 전부 다 랜덤해요. 그죠? 랜덤한 값이 이제 곱해지는데 그게 복소수입니다. 그죠? 예. 근데 복소수가 곱해진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크기가 이제 곱해지고 랜덤한 크기가 곱해지고 또 위상이 랜덤하게 변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다 중요한 거는 이제 플랫 페이딩이기 때문에 한계 경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주파수 선택적 frequency selective fading이라고 얘기했는데 frequency selective fading은 이제 경로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서 오는 경우로 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죠? 예. 한 개 델타 펑션이 아니라 여러 개의 델타 펑션으로 이렇게 이제 경로가 여기를 거쳐서 오는 거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거죠. 이게 곱해져서 들어오고 이게 곱해져서 들어오고 이게 곱해져서 들어오고 이게 곱해져서 들어오고 그래서 타워 0, 타워 1, 타워 2, 타워 3가 그래서 타워 0라는 딜레이를 겪고서 이게 곱해져서 들어오고 타워 1이라는 딜레이를 겪고서 이게 곱해져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중 경로로 들어오는 채널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파수 선택적 채널이 되는 거고요.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스펙트럼이 플랫하지 않고 주파수 쪽에서 스펙트럼이 커졌다 작았다 한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제 주파수 선택적 채널 또는 이제 다중 경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자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되는 거죠. M of T를 보내게 되면 제가 여기는 이제 0초의 딜레이를 겪고서 요게 곱해져서 들어오고 타워 1이라 여기 이제 딜레이입니다. 여기 딜레이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치고서 타워 1 이렇게 한 거는 타워 1이라는 딜레이를 겪고서 그놈은 이만큼이 곱해져서 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경로를 곱하면 요만큼이 곱해져 들어오는 거고요. 타워 2 여기는 타워 2라는 이제 딜레이를 겪고서 요만큼이 곱해져 들어오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L개 그죠? L 플러스 1개죠 정확하게는요. 여기 요 경로 하나 있고 요 경로 하나 있고 요 경로 있고 L개에다가 또 바로 들어온 직진파 그죠? 예, 딜레이가 없이 직진파는 거의 0초 만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0초 만에 들어오는 경로가 하나 있고 타워 1이라는 딜레이를 겪고 들어온 거 타워 2라는 딜레이를 겪고 타워 L이라는 경로에서 전부 L 플러스 1개의 경로가 있는 경우를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예, 근데 이 L이 얼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예, 몇 개의 이제 다중 경로가 존재하느냐가 이제 문제겠고요. 그런 이제 채널 환경에 따라서 어떤 통신 환경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전송하느냐, 채널의 대역폭이 얼마냐, 채널 대역폭이 전송 속도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L 값은 몇 개의 경로가 이제 우리가 몇 개의 경로를 고려해서 모델링을 해야 하는 거는
우리가 전송 속도 또는 이제 채널의 밴드위드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L+1개의 경로가 있다면 경로마다 이렇게 랜덤한 값이 곱해져서 그게 합쳐져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딜레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딜레이가 이제 크면 클수록 긴 경로를 거쳐오기 때문에 경로 감쇄가 클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 값들이요. 곱해진 알파 값들이 그죠? 점점 그죠? 경로가 긴 경로에 대해서는 알파 값들이 크기가 점점 작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게 일반적인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디지털 통신에서 그 성능, 디지털 통신의 성능은 우리가 이제 비트 에러 레이트, 그죠? 비트 오류율이죠. 예, 비트 오류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비트 에러 레이트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신호대 잡음비, 신호와 잡음의 비율, 그래서 시그널의 파워와 잡음의 수신단에서의 시그널의 파워와 잡음의 파워의 비율. 그죠? 예, 그래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라고 이게 SNL이라고 줄여서 얘기했는데 SNR이죠. 그죠?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예, 그래서 SNR이 크면 클수록 비트 에러 레이시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봤었죠.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본 게 바로 우리가 유선 채널입니다. 유선 채널에서 비트 에러 레이시를 가로축이 SNR이고요. SNR이고 SNL이 커지면서 그죠? 에러 레이시 줄어드는 거죠. 그죠? 에러 레이시 줄어드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모듈레이션 방식에 따라서 어떤 모듈레이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던지는 공의 숫자죠. 예, 한번 던질 때마다 그죠? 던지는 공의 색깔이죠. 몇 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공인지 그러니까 우리 신호점들이죠. 신호점이 4개냐 시그널 포인트가 4개냐 16개냐 64개냐 256이냐 그래서 4개인 경우에는 이제 4점이 4개의 공이 이제 색깔이 구분이 되는데 256개면 256개 다른 색깔을 구분해내야 되고 실제로 2차원 평면에서 점으로 본다면 그 점은 다닥다닥 붙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같은 신호 파워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같은 SNR에 대해서 잡음이 일정하다고 하면요. 수신 신호의 단에 수신 회로에서 잡음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신호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말은 SNR이 커지는 거죠. SNL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 에러 레이시 줄어들긴 하죠. 그죠? 줄어드는데, 당연히 QPSK가 16QAM보다는 성능이 좋고, 64QAM보다는 16QAM이 성능이 좋고, 이런 식으로요. 예.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요. SNR, 신호대 잡음비는 신호의 파워와 잡음의 파워의 비율이라고 얘기했고요. 신호대 잡음비에서 이 신호는 우리가 이제 신호의 파워는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TB를 비트 에너지라고 한다면 한 비트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TB라고 하고요. 한 비트를 전송하는 데 에너지를 EB라고 한다면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그게 파워가 되거든요. 예, 파워가 되고요. 그 다음에 PN은요. PN은 잡음의 파워인데요. 우리가 잡음의 밀도, 주파수 축에서 1Hz당 얼마만큼의 잡음 파워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잡음 밀도라고 얘기하고 엔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잡음의 파워는 뭐에 비례하냐면요. 대역폭입니다. 그죠? 예, W가 대역폭인데, 채널의 대역폭인데, W가 크면 클수록 잡음이, 그죠? 비례해서, 그죠? 밀도 곱하기 대역폭을 하게 되면 그 잡음의 파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이제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EB 곱하기 RB. RB는 뭐냐면, RB는 전송 속도거든요. 비트 레이시거든요. 비트 레이시는 TB분의 1입니다. 그죠? 1초 동안에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RB는 TB분의 1이거든요. 예, 그래서 TB는 1 over RB가 되겠습니다. 1 over RB. 그래서 이제 EB over RB가 되고 분모는 N0 over W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EB over에 대해서 풀어주게 되면요. 이런 관계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EB over N0는 이제 뭐냐면 한 비트당 에너지 나누기 노이즈 잡음의 밀도 요 비율은 SNR 곱하기 W 나누기 RB. W는 채널의 밴드위스고 RB는 전송 속도거든요. 그래서 전송 속도가 고정되어 있고 W가 고정되어 있으면요. 결국은 EB over N0는 SNR이 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SNL이 증가하면은 EB over N0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가로축이 EB over N0에 EB over N0가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커진다는 얘기는 SNL이 커진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는 이런 관계식이 있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이제 각 변조 방식별로 EB over N0 또는 SNL에 따른 성능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똑같은 이제 변조 방식을 우리가 무선 채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무선 채널에서요. 근데 무선 채널에서 자,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자, 가로축이 이제 EB over N0입니다. 자, 보시면은
큰 이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CM-4승이 우리 목표 성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CM-4승이라는 비트 에러 레이트는요. 만 비트를 보냈을 때 평균 한 비트가 에러가 나면은 10-4승의 비트 에러 레이트입니다. 그죠? 확률이죠. 그죠? 예, 한 비트가 에러 나는 확률이 10-4승이니까 10만 비트 중에 한 비트가 평균적으로 에러가 나는 거죠. 만 비트 중에 한 비트가 에러가 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SNR이 필요하냐면요. QPSK 견조를 할 경우는 8dB면 됩니다. 이렇게 좀 내려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요. 8dB SNR 또 아니 EBO 벤제로가 8dB면은 그 성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16QM이나 16QM부터 더 많은 이제 EBO 파워가 SNR이 필요하고요. 16, 64이면 더 많은 SNL이 필요하죠. 그죠? 더 많은 파워를 써야지 같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요. 자, 무선 채널에서 우리가 똑같이 10-4승의 성능을 얻으려고 할 때 QPSK 방식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의 SNL이 필요한가, EBO 밴드가 필요한가 봤더니 여기가 33dB 이상이 필요합니다. 30dB 이상이 필요해. 그러니까 유선 채널에서는 8dB,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유선 채널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가우슨 채널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우슨 채널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선 채널에서는 한 8dB 정도만 있으면은 10-4승의 성능을 얻는데 무선으로 가게 되면 30dB 이상이 있어야 같은 성능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같은 잡음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훨씬 높은 파워로 전송을 해줘야 된다. 예, 그래야 같은 성능을 얻는다. 자, 이유는 뭘까요? 예, 제가 여기서 이제 무선 채널에서는 유선 채널보다 성능 열화가 더 심각하다. 그죠? 예, 성능 열화가 더 심각하다. 성능이 더 많이 이제 나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길까요? 예,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원인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선 채널이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이제 다시 특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 여기서 경로 감지, 무선 채널의 특성 경로 감쇄와 그다음에 이제 그 스몰 스케일 페이딩이라는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계속 변하는 스몰 스케일 페이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섀도잉이라는 현상이 있었는데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페어하게 공정하게 두 개를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유선 채널과 무선 채널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신 신호 레벨은 똑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같은 레벨의 신호가 수신되도록 이제 전송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로 감쇄가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섀도잉도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순히 스몰 스케일 페이딩만 있다고 했을 때 스몰 스케일 페이딩은 매 순간 신호 세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커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보낸 신호보다도 좀 더 크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유선 채널보다도 더 좋게 나올 때도 있어. 어떤 순간에는요. 그죠? 커졌다 작았다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순간에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순간에 작아질 때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선 채널에서 수신 신호 레벨보다도 더 어느 순간은 클 수도 있거든요. 클 때는 성능이 더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유선보다도 더 수신 신호 레벨이 떨어질 때, 페이딩 때문에, 숏텀 페이딩 때문에, 스몰 스케일 페이딩 때문에 줄어들었을 때는 앰플리트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잡음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잡음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성능 열화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죠? 같은 성능을 얻으려면 결국은 여기 이제 두 개, QPSK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8dB와 33dB니까 결국은 이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요. 약 15dB 정도, 15dB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15dB만큼의 더 높은 파워를 쏴줘야 같은 성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엄청난 파워를, 그죠? 예, 소모하지 않으면, 그죠? 엄청난 파워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죠? 이런 똑같은 성능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무선 채널의 성능 열화가 너무 심해서 유선과 비슷한 성능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무선 채널에서도 유선과 비슷한 성능을 얻으려면은 이 문제를, 그죠? 무선에서 이 심각한 채널 무선 채널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성능 열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 극복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파워를 높게 쓰면 됩니다, 그죠? 수신 신호 레벨이, 그죠? 예, 굉장히 크도록 그냥 파워를 높게 쏴주면 되긴 하지만, 그죠? 파워를 많이 높게 쏜다는 얘기는 전력 소모가 크고 그래서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무조건 파워를 크게 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이제 성능 열화를 극복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선 채널 중요한, 무선 통신의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그걸 극복하는 것이. 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선 채널은, 굉장히
성능이 굉장히 이제 열악합니다. 통신 성능이 굉장히 열화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선 채널에 비해서. 자, 그러면 그런 이제 성능 열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다이버시티 기술입니다. 다이버시티 테크닉이거든요. 자, 다이버시티라는 말은 이제 다이버시티라는 건 이제 다양성이죠, 그죠? 다양성. 여러 기회를 준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무선 통신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다이버시티 기술을 공간 다이버시티와 스페이셜 다이버시티, 공간 다이버시티와 시간 다이버시티, 이렇게 타임 다이버시티 두 개 구분하는데, 공간 다이버시티는 안테나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안테나는 건 이제 우리가 공간적으로 그죠? 안테나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여기 송신기가 있고요, 여기 송신기가 있고 수신기가 있는데, 수신단에서 안테나를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달았습니다. 송신단에서 안테나 하나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송을 하면 보낸 신호가 안테나 1으로도 이제 수신되고요. 안테나 2로도 수신되는데, 안테나 1과 가서 안테나 2로 수신되는 신호는 경로가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경로를 줘서 오거든요. 예, 다른 경로로 오면서 각기 다른 페이딩을 겪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된 게 페이딩 때문에, 스몰 스케일 페이딩 때문에 성능 열화가 생긴다. 앰플리튜드가 그죠? 예, 갑자기 훅 하고 낮아져서 그죠? 예, 잡음의 영향을 이제 심각하게 받기 때문에 열화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쪽 안테나의 경로가, 이쪽 경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페이딩을 심하게 이제 아주 낮은 이제 수신 신호를 가졌어요. 페이딩이 심하게 겪어가지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쪽 경로, 다른 안테나로 들어온 신호는 괜찮아요. 그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한쪽인 죽더라도 한쪽 살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우리가 이제 내가 좋은 쪽을, 그죠? 예, 살아남은 신호를 내가 통해가지고 제대로 수신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양쪽 다 좋을 경우는 좋고요. 근데 물론 양쪽 경로가 다 안 좋을 경우는 안 되겠죠, 그죠? 한쪽이라도 살아남으면 좋겠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능 향상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양쪽 신호로 이제 양쪽 이제 그 경로로 들어온 신호를 두 개를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컴바이닝 할 수가 있어요. 예, 신호 이제 좀 이제 약해진 신호겠죠. 페이딩을 겪어서 조금 더 수신 세기가 이제 낮아진 신호 두 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좀 더 센 신호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컴바이닝 게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공간적으로 여러 개 안테나를 사용해서요. 뭐 또 다른 기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받는 쪽에서 여러 개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송신단에서 보내는 쪽에서 안테나를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수신단은 하나인데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보내는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랜스밋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스페이스 타임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약간 더 복잡한 이제 코딩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스페이스 타임, 공간적으로 안테나별로 이제 어떤 부호화를 시켜서 보내는 스페이스 타임 코딩, STC, 스페이스 타임 코딩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면, 두 개의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신호를 보내게 돼도 아까 앞에서 우리가 리시브 다이버시티 얻은 이득과 같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트랜스밋 다이버시티입니다. 보내는 쪽에서 안테나를 여러 개 쓰더라도 받는 쪽에서 안테나 두 개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뭘 나타내냐면요, receive diversity라는 이제 성능을 보는데, 이쪽에 이제 error probability입니다. error probability인데, 안테나를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만일 예를 들어서 안테나 하나 쓸 때 성능이 이렇게 이제 가로축이 SNL입니다. SNL이니까 이제 SNL이 크지면은 에러 레이시 이제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죠, 그죠? 예, 근데 안테나를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쓰면 더 성능이 이제 더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요, 갈수록. 예. 그다음 세 개를 쓰게 되면 더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안테나를 숫자를 늘리게 되면, 그죠? 성능이 이렇게 이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 안테나 숫자가 늘릴수록 그죠? 성능이 이제, 그래서 안테나를 충분히 많이 쓰게 되면 가우센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가우센에서 커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훅 하고 떨어지죠. 워터폴링, 그죠? 이렇게 떨어지죠. 안테나 숫자를 무지하게 많이 쓰게 되면 유선 채널과 비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두 번째 다이버시티 방법은 이제 시간 다이버시티, 타임 다이버시티입니다. 시간 다이버시티는 뭐냐면은 동일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다수 번 이제 전송을 합니다. 네, 여러 번 전송하는데 시간축에서 보내는 거죠. 이번에 한번 보내고, 또 보내고, 그죠? 반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똑같은 걸 여러 번 해서 중복해서 듣기 때문에, 첫 번째 보낸 게 깨지더라도 두 번째 제대로 들어오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여러 번 보냈을 때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가장 이제 단순한 방법이 이제 반복해서 보내는 겁니다. 레피티션 코딩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복 부호화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복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이제 A라는 걸 내가 보내는데 A를 3번 보내는 겁니다. 3번 보내면은 뭐 3번 다 제대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B를 보냈는데 B를 마찬가지로 3번을 보내면 3번 보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는 제대로 들어오면 나머지는 이제 제대로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하나라도 제대로 들어오면 내가 디텍션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C를 보냈는데 3번을 보냈는데 2번이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이 제대로 들어오면 또 내가 C를 복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냈을 때 우리가 직감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뭔가 이 중복성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보낸 중복성을 이용해가지고 훨씬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단순 무식한 이제 이런 반복 코딩, 예, 지금 말씀드린 반복 코딩인데요. 이 반복 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보낼 걸 3번 보내니까 전송 속도가 사실은 3분의 1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한 번 보내야 되는데 3번을 보내면서 결국 자원을 까먹는 거죠. 그죠? 자원을 3분의 1을 까먹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코딩 레이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코딩 레이시는 이제 뭐로 의미하는 거냐면은 내가 한 번 보낼 걸 3번 보낸다.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실제로는 3분의 1만큼밖에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인 데이터는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원에. 그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코딩 레이시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1이다 그러면 5번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5번을 쓰는 거니까, 그죠? 5분의 4를 까먹는 겁니다, 자원에. 그죠? 예, 뭐 3분의 2다 그러면은 실제로 3분의 1을 까먹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코딩 레이스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딩 레이스 1이다. 코딩 레이스 1이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도 안 까먹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코딩 레이스를 이제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코딩 레이스는 항상 1보다 작기 때문에 내가 자원의 일부를 까먹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간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가 여러 개 필요해야 된다. 그죠? 하드웨어가 여러 개 필요한 거죠. 안테나 여러 개를 달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코스트가 발생을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시간 다이버시티, 타임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는 내가 반복해서 보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을 까먹는다. 용량을 까먹는다. 그죠? 무선 채널의 밴드위스를 까먹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반복해서 보내는 걸 단순 무식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똑같은 걸 반복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잘 우리가 이제 코딩을 잘하면, 부호화를 잘하면요. 보내는 거를 잘 이제 단순하게 반복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딩, 부호화를 잘 하게 되면은 좀 더 자원을 덜 까먹으면서 효율적으로 이제 신뢰성 있게 전송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우리가 채널 코딩 기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내면서 우리가 잘 이제 보낼 때 잘 코딩을 해서 보내면 채널 코딩이라는 걸 합니다. 채널 코딩이라는 걸 하는데 이 채널 코딩을 잘해서 보내면 수신단에서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이 채널 코딩 한 걸 이용해 가지고 에러 크랙션, 오류가 난 걸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에러 크랙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채널 코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러 크랙션 코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에러 크랙션, 에러를 크랙션 한다, 고쳐낸다는 얘기죠. 예. 에러 크랙션 코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근데 공짜가 없습니다. 에러 크랙션 코딩을 하면, 그죠? 뭔가 반복해서 추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코딩 레이스는 1보다 작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아주 효율적인, 그죠? 아주 효율적인 코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선 채널에서 오류가 나는 것들을 고쳐낼 수 있으면, 그죠? 에러가 나는 걸 고쳐낼 수 있으면 유선 채널과 비슷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무선 채널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채널 코딩, 에러 크랙션 코딩이라고 얘기했죠. 예, 에러 크랙션, 오류 정정 부호 기술에 대한 개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수준에서 제가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에러 크랙션 코딩 또는 채널 코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딩 기술은 당연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선 채널에서 생기는 어떤 열화, 그죠? 무선 채널의 그 특성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선 채널에도요. 그래서 아까 유선 채널은 가우시언 채널이라고 우리가 AWGN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이제 G가 가우시언입니다. 가우시언 이제 유선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선 채널에서도 결국은 뭐냐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건 잡음 때문이거든요. 페이딩 때문에도 잡음이 발생하지만은 잡음 때문에서도 이제 오류가 발생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러 크랙션 코딩의 성능을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가우시언 채널 또는 이제 유선 채널에서의 성능을 봅니다. 그래서 유선 채널에서 이제 그 잡음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를 얼마나 잘 고쳐내느냐 하는 거가, 그래서 오류를 잘 고쳐내는 그 능력이 좋으면 무선 채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무선 채널에도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잘 고쳐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성능을 볼 때는 유선 채널에서 에러 크랙션 코딩에 따른 이득 게인, 얼마나 이제
그 강력한 오류 정정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제 코딩 방식은 채널 코딩 방식,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블락 코딩과 컨볼루션 코딩을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퀄컴사에서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칩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이제 컨볼루션 코딩이고요. 이동통신에 맨 먼저 들어간 이제 코딩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컨볼루셔널 코딩입니다. 예, 컨볼루션 코딩이 있는데요. 이 컨볼루셔널 코딩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조 방식은 QPSK를 가정을 하고요. QPSK 모듈레이션을 하고 컨볼루션 코딩을 걸었는데요. 코딩을 걸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웨이트이 있겠죠. 웨이트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웨이트는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쯤 될 거예요. 3분의 1 정도 웨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까 제가 웨이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R. 웨이트는 3분의 1이다 그러면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3번 반복하는 것처럼 그죠? 예, 코딩을 해가지고 그죠? 하나를 보낼 거를 3개를 보냅니다. 3개를 보내서 웨이트 3분의 1이 된 겁니다. 그죠? 예. 뭔가 손해를 본 거죠. 예, 자원을 손해를 본 건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웨이트 3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면 3분의 1을 썼을 때 얼마만큼 이득을 얻느냐 하는 걸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uncoded라는 게 제가 여기 지금 이게 uncoded라고 제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uncoded가 바로 뭐냐면은 유선 채널에서 코딩을 걸지 않았을 때 그죠? 지금 컨볼루션 코딩 얘기는 컨볼루션 코딩을 걸지 않아서 성능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게 에러 비데라 레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4승일 때는 이제 이 정도 8.3dB였던가요? 한 8.3 정도 dB 정도의 SNR을 EB5N0가 있어야 10의 마이너스 4승 성능을 얻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채널 코딩을 걸게 되면은요. 자, 여기 이제 뭐 K 값이 이제 3이냐, 5냐, 7이냐, 이제 컨볼루션 코딩을 보면 컨볼루션 코딩의 이제 구조에 따라 가지고 K 값을 크게 할수록 성능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예, 이 보호하기가 이제 채널 보호하기가 복잡해지는 대신에 성능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능이 어떻게 좋아지냐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좋아집니다. 자, 비교를 해보시면요. 점점점 K를 크게 할수록 성능이 좋아지죠. 그죠? K를 크게 할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코딩을 걸지 않는 걸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일에 이제 제가 K를 예를 들어서 이제 9를 썼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큼 성능이 한 3.2dB 정도 있으면 돼요. 3.2, 3.3dB 정도가 있으면 돼요. 그럼 아까 이제 코딩을 걸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8.3dB거든요. 여기를 이제 한 3.3이라고 하면 여기는 어느 정도 되면은 여기는 8.3이니까 3.3하고 비교하면 5dB. 5dB 정도의 이득이 생긴 거예요. 채널 코딩을 안 걸었을 때 10의 마이너스 4승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이 QPSK 변조 방식에 대해서는 약 8.3dB 정도의 SNR을 써야 되거든요. 8.3dB 이지엠이거든요. 써야 되는데, 만약 이제, K가 9가 되면, K가 9라는 요 지점에서 이제 성능을 보게 되면, C의 마이너스 4승의 성능이 한 요 정도, 예를 들어 한 3dB 정도죠. 그죠? 예. 그럼 한 3dB 정도니까 8dB로 따지면 한 5dB 정도를 더 낮게, 그죠? 예, 신호 파워를 한 5dB 정도 낮게 쏘더라도 같은 성능이 나온다. 그 이득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파워를 낮게 쏘면 에러가 더 많이 나지면 그 에러를 내가 다 고쳐낼 수 있다. 채널 코딩이 다 고쳐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채널 코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죠? 이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득이라는 건 이제 결국은 더 낮은 파워로 전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무선 채널에서도 결국은 신호가 페이딩 때문에 더 좀 작게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채널 코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쳐낼 수 있기 때문에 신호 레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K가 제가 이제 3에서부터 5, 7 이제 컨볼루션 코딩에서 K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도는 높아지지 모르지만 이건 복잡도는 이제 뭐냐면 보내는 쪽에 채널 인코더입니다. 채널 인코더가 있고요. 그 다음 수신기에는 디코더입니다. 이제 수신단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보내는 쪽에서 보호화를 한 거를 다시 복호화, 디코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K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보내는 쪽에 컨볼루션 코더의 인코더의 복잡도 높아지고 디코드도 수신단에서 디코딩 하는데 복잡도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드웨어 복잡도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능만에 보면 K를 이제 무지하게 크게 하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복잡도를 무한대로 가져간다면 성능이 어딘가를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가 최대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가 어디까지 있을까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보호화 방식, 이제 채널 코딩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성능이 좋아질 수 있느냐는 이제 달라지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는 이런 줄 아는데
이론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몰라요. 어떤 채널 코딩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성능 최대한의 얻을 수 있는 성능은 바로 여기 이 지점입니다. 1.76dB.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QPSK 변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내가 SNR 여기 1.76dB거든요. 1.76dB만 있으면 어떤 코딩 방식이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어떤 코딩 방식이 있어가지고 1.76dB만 있으면, 그죠? 에러가 거의 안 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QPSK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변조 방식을 쓰게 되면 이제 또 좀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QPSK 기준으로는 1.76dB가만 있으면, 그죠? 거의 에러가 안 나게 만들 수 있다. 채널 코딩을 통해서. 다만 어떤 방법을 어떤 코딩 방법을 써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 이건 이론치입니다. 이론치.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이론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코딩을 안 했을 때는 9.6dB가 필요하거든요. 이론칙으로 했을 때는 1.76dB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채널 코딩이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약 7.8dB, 그죠? 약 8dB, 7.84dB입니다. 7.84dB까지 내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 최대한. 그죠? 그런 이론치가 나와 있고. 자, 이 이론치는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1948년에요. 클로드 셰넌, 이분이 이제 클로드 셰넌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우리가 필요한 이제 지대 통신의 모든 이론적인 기반을 이분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948년에 이 클로드 셰넌이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정보 이론입니다. 정보 이론에 관한 논문을, 인포메이션 띠에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 논문에서 뭐를 증명을 하냐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7.84dB만 있으면 된다 하는 거를 증명을 합니다. 근데 그 증명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증명의 최종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요 수식입니다. 요 수식이 이제 그 유명한 셰논의 커패시티식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최대 용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1Hz의 주파수를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 이론적으로 보낼 수 있는 최대 전송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1Hz 주파수로 단위가 이제 per Hz입니다. 그래서 1Hz 주파수로 1초 동안에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느냐. 자, 그럼 우리가 모르냐면요, QPS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1Hz 주파수 1초 동안에 몇 비트를 보낼 수 있죠? 2비트를 보낼 수 있다. 2비트. 그죠? 2비트를 보낼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C가 2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낼 수 있는 건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QPSK는 용량이 이제 2인데요. 이 2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이 용량 2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 bits per second per hertz라는 이 용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파워를 필요하냐를 바로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에서 여기서 문제 뭐냐면, 용량이고요, C고요. 이 로그 1 플러스 P 나누기 시그마 제곱인데, 이게 바로 P 나누기 시그마 제곱 SNR입니다. 이게 SNR. P가 신호의 파워, 시그널의 파워고요. 시그마 제곱이 잡음의 파워입니다. 이거 시그널의 파워예요. 시그널의 파워고요. 자, 시그마 제곱이 잡음의 파워, 노이즈 파워입니다. 노이즈 파워. 그래서 시그널의 파워와 노이즈 파워의 B가 SN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 나누기 시그마 제곱이 이게 바로 SNR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SNR. 그래서 SNR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여기다 C를 2로 놓고요. 이 P 나누기 시그마 제곱 SNR을 계산을 해서 EB 오브 NG를 계산을 해보면요, 최소 1.76dB가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 이득은 1.76dB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로 채널 코딩을 안 쓰게 되면요, 채널 코딩을 안 쓰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파워가 1.76dB, SNL이 1.76dB인데 아까 9.76dB,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5성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5성을 기준으로 하면요, 9.6dB가 필요하거든요. 9.6dB가 필요한데,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5성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굉장히 이제 에러가 거의 안 난다는 상황을 이제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은, 그죠? 10만 비트 한 비트가 나는 굉장히 거의 오류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의 오류가 나지 않도록, 이 정도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해서 9.6dB가 필요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셰넌 커패시티, 이 시기에 따라서 해보면 1.76dB니까, 이 정도 7.84dB라는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 코딩을 안 하게 되면 7.84dB를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그러고는 이제 셰넌이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인포메이션 띠어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채널 코딩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채널 코딩이라는 기술, 이제 이 커패시티는 뭐냐면,
채널 코딩을 통해 가지고 이 용량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이 용량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채널 코딩이라는 기술이 존재하는데 그 채널 코딩 기술을 잘 만들면 이 이득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채널 코딩 기술을 통해서 이걸 이제 이 이론적인 값을, 그죠? 예, 이 이상적인 값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셰논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만 보여줬습니다. 그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지대 통신을 연구한 학자들이 1900년 48년 이후로, 그죠? 예, 이후로 한 50년 가량, 그죠? 예,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컨볼루션 코딩도 바로 그 연구의 일환입니다. 그죠? 예, 60년 말에 나왔는데, 60년 말에 컨볼루션 코딩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점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좋은 이제 채널 코딩 기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컨볼루션 코딩이 굉장히 좋은 코딩 기술 중에 하나였고요. 이 기술이 나오면서 디지털 통신이 무선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에러 커렉션 코딩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구현도 쉽고요. 예, 구현도 용이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제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이제 코딩 기술이 바로 컨볼루션 코딩이고요. 이걸 통해서 충분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통신이 이제 무선 통신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는 거냐면 셰논이 얘기했던, 그죠? 이 이득 7.84dB의 이득에 근접해 갈 수 있는 고도화된 채널 코딩 기술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죠. 네, 그런데 98년 전후로 셰논이 이제 논문 쓴 게 48년이니까 한 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드디어 거의 근접하는, 그죠? 예, 거의 이 가우시언 채널에서 이제 이 가우시언 아까 유선 채널의 거의 유선 채널에서 1.76dB가 한계인데요. 여기에 거의 근접하는 성능을 얻어내는 코딩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터보 코드라는 기술입니다. 터보 코드. 예, 터보 코드라는 이제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터보 코드가 처음으로 이제 여기에 제일 근접하는, 그죠? 예, 이 1.76dB에 제일 근접하는 코딩 기술이 되고요. 이 기술이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LTE에서 실제로 표준으로 채택되고 구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거의 셰논이 얘기했던 이제 이론적인 이제 한계까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현을 해낸 거죠. 예. 그 이후에도 이제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게 이제 우리가 5G 같은 경우에는 터보 코드를 이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게 또 다른 기술이 LDPC라는 기술입니다. LDPC라는 코딩 기술인데요. 이제 우리가 LDPC 기술을 채택을 합니다. 예, 5G에서는요. 자, 그러면 둘 다 비슷한 성능을 내는데요. 차이는 뭐냐면 LDPC가 훨씬 더 구현이 더 하드 복잡도가 낮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LTE, 4G에서 5G로 가면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하드웨어 부담을 줄이면서 똑같은 성능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LDPC가 그게 가능하도록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5G에서는 LDPC로 이제 채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예, 무선랜도 계속 진화하면서, 무선랜도 처음에는 이제 컨볼루션 코드를 썼어요. 근데 이제 무선랜도 계속 진화를 하죠. 진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LDPC 기술을 채택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류정정 보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셰논 캐파시티 이 식에 대해서 잠깐 봤었는데 이 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은 단위가 bits per second per hertz, 1Hz 주파수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이론적으로 보낼 수 있는 최대 가능한 값이고요. 뭐의 함수냐면요, P over sigma square, P는 보내는 신호의 파워고요, 시그마 제곱은 잡음의 베리언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잡음은 가우시언 잡음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AWGN, 그 가우시언 잡음의, 자, AWGN, A는 애드티브고요. 애드티브, 가산성 잡음이라는 얘기죠. 더해지는 잡음이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백색 잡음이고요. 백색 잡음이라는 의미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잡음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 변할 텐데 그걸 샘플했을 때 그 잡음의 샘플들이 전부 인디펜던트 하다는 의미가 YC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가우시언, 예, 크기가 가우시언 분포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AWGN인데요. 이 Y 가우시언 노이즈, 가우시언 잡음의 베리언스 분산값이 에브리지 파워에, 잡음의 에브리지 파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P 나누기 시그마 제곱은요, 우리가 비트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한 비트를 전송하는 에너지를 EB라고 놓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비트 웨이트, 1초 동안의 비트 웨이트를 곱하면 이게 파워가 되겠죠. 1초 동안에 보내는 비트 숫자에다가 그 한 비트를 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곱하면 그게 파워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요, 우리가
N0 곱하기 W로 나타내는데 N0는 뭐냐면요. 노이즈의 잡음의 spectral density, 주파수 도메인에서 단위 주파수당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잡음의 전력 밀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위 주파수당 전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밴드위드를 곱하게 되면요. 실제로 우리가 통신에 사용되는 밴드위드를 곱하게 되면 이게 토탈 잡음의 파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시간 어떻게 주어지냐면 EB over N0, EB over N0에다가 RB 나누기 W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RB 나누기 W는 결국은 W의 주파수를 가지고서 W 헤르츠의 밴드위스를 가지고서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bits per 단위가 bits per second per 헤르츠가 되죠. 예, 이 단위는 우리가 capacity C의 단위와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셰넌 capacity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는 log 2의 1 플러스 P over sigma square 이거를 다시 저 위에서 식으로 다시 보게 되면요. 1 더하기 EB over N0 곱하기 RB 나누기 W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EB over N0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EB over N0하고 EB over N0와 SNR, 자 이게 SNR이죠. SNR은 같지 않죠, 그죠? 같아지려면 여기 RB 나누기 W가 여기 곱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RB 나누기 W가 1이 경우에는 EB over N0가 SNR과 같겠죠. 예, 근데 RB over W는 실제로 어떤 변조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밴드위스 이피션시가 달라지죠. 예, QPSK를 쓰게 될 경우에는 밴드위스 이피션시 RB 나누기 W는 2가 되는 거고요. 16QM을 쓰게 되는 경우 4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변조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밴드위스 이피션시는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SNR과 EB over N0 관계는 변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이제 QPSK 변조를 쓰고 있는데 이 QPSK 모듈레이션을 썼을 때 이 capacity, 셰논이 얘기한 이 최대 가능한 capacity를 달성하기, 용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EB over N0가 있으면 최소한 필요한 EB over N0가 얼마냐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앞에서 1.76dB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C는 2입니다. 그죠? QPSK는 밴드위스 이피션시가 2니까 C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RB over W가 2가 되겠죠. 밴드위스 이피션시니까요. 그러면 이 로그 방정식을 EB over N0에 대해서 풀면은요. EB over N0 값이 미니멈 값이 1.76dB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값이 바로 이 값입니다. 1.76dB. 예, 그래서 1.76dB가 최소한, 그죠? 이거보다 더 작은 EB over N0, 이거보다 작은 SNR로는 2 bits per second 헤르츠라는 용량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셰넌 캐패시티가 의미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도 지금 기준을 제가 10의-5승을 기준으로 10의-5승을 기준으로 해서 10의-5승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코딩을 하지 않았을 때 언코디드 시스템입니다. 코딩을 걸지 않았으면 9.6dB가 있어야지 10의-5승을 달성하고요. 그 다음에 코딩을 걸면은요. 코딩이 이제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이제 점점 이렇게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죠? 강력히 좋아지는데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냐? 이 코딩 방식을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냐? 이제 한계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하드웨어 복잡도를 높여서 복잡한 컨버전 코딩을 걸면은 점점 성능을 좋아질 텐데 어딘가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내가 낮출 수 있는 한계가 있을 텐데 이론적으로는 1.76dB까지 낮출 수 있다. 근데 컨버전 코딩으로는 1.76dB를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른 코딩 방식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터보 코드나 LDPC 같은 그런 코딩을 쓰게 되면 이 1.76dB에 근접하는 성능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자, 이론적으로 가능한 값이 C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는 전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전송 속도가 R이라고 하면 R bits per second per Hz입니다. 밴드위스 에피션시가 R이라고 하면은요. 그 R이 이제 속도라고 보셔도 되겠죠. 밴드위스가 여기다 밴드위스를 곱하면 실제로 bits per second이 되겠고요. 예. 그러면 요 R을 기준으로 해서요. R이 속도를 빨리 할수록 자, 오류가 많이 나겠죠. 그죠? 오류가 많이 납니다. 예, 오류가 많이 나는데 오류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커브가 이제 속도가 커지면서 커브가 이렇게 이제 증가할 텐데요. 실제로 이제 셰넌이 이제 얘기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류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가 거의 나지 않게
그죠? 거의 릴라이블하게. 그러니까 한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의 성능이 굉장히 이제 릴라이블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5승 성능을 거의 유지하다가 요 샤논의 캐패시티 C 값에 도달하면은 요거보다는 더 올라갈 수가 없고요. 갑자기 오류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C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전송을 하게 되면 다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깨지지 않고 좀 릴라이블하게 신뢰성 있게 깨지지 않고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송 속도가 C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샤논의 캐패시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빨간색처럼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잘못 설계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설계를 하면 디지털 통신 방식을 잘 설계하면 이런 성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C까지는 밴드위스 에피션시 C까지는 깨지지 않고 잘 보낼 수 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디지털 통신 설계할 때 최대 목표가 바로 이 C 값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예, 주어진 조건 하에서요. 주어진 조건 하라는 거는 이제 어떤 모듈레이션 방식이 주어졌을 때 그 모듈레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최대값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그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오류 정정 보호 기술이고요. 그죠? 오류 정정 보호 기술이다. 그래서 어떤 보호화 기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C를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광대역 무선 전송, 광대역이라면 이제 넓은 대역폭을 사용해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항상 이제 전송 속도는 채널의 대역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고속으로 전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광대역, 브로드밴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브로드밴드 와이어리스 트랜스미션이라는 건 무선으로 고속으로 전송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한번 보자는 거고요. 우선 우리가 딜레이 스프레드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멀티패스라는 개념을 무선 채널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중경로 채널, 다중경로라는 현상, 주변에 여러 장애물을 통해서 반사와 회절에 의해서 다수 개의 신호가 이렇게 딜레이를 겪고서 수신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한번 전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 9시라고 그럽시다. 9시에 전송을 했는데 그 전송한 신호는 0초의 딜레이를 겪고 9시에 그 신호가 들어올 수 있고, 자, 여기 0초라는 건 사실은 0초 만에 도달할 수 없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직진파 성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0초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진파 성분이 이제 0초의 딜레이를 갖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타워 1이라는 딜레이를 겪고서 또 똑같은 것이 다시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 타워 2라는 지연 시간을 겪고 또 똑같은 게 들어오고요. 타워 3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신호가 타워 1, 타워 2, 타워 3 이렇게 다른 지연 시간을 가지고 수신이 이제 되는 상황이겠죠. 무선 채널을 통해서 수신이 되면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전송을 하면 여러 개 신호가 딜레이를 겪고 쭉 들어오기 때문에 수신 신호는 이렇게 퍼져서 들어온다는 거죠. 퍼져서 긴 시간에 걸쳐서 퍼져서 들어온다. 그죠? 그러면 자, 두 가지 경우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플랫 페이딩 채널과 주파수 frequent selective fading channel, 주파수 선택적인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두 개의 차이는 다중경로를 거쳐 들어오는 딜레이, 다중경로 현상이 예를 들어서 타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타워가, 그죠? 서로 차이가 별로 없을 때, 다중경로 간의 지연 시간에 차이가 별로 없을 때, 그래서 제가 한 묶음으로 들어온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예. 그래서 플랫 페이딩을 얘기했고요. 한 묶음이 아니라 그죠? 여러 묶음으로 그죠? 예, 여기도 한 묶음이 있고 여기도 한 묶음이 있고 여기도 한 묶음이 있고 한 묶음이 이렇게 해서 여러 경로를 들어서 이제 타워 시차를 두고 들어오는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함몽태기로 들어오는 경우는 제가 이 함몽태기로 들어오는 하나의 델타 펑션을 이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플랫 페이딩 채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축에서 봤을 때 이렇게 퍼져서 시간축에서 이렇게 퍼져서 들어오죠. 신호가 그죠? 예, 얼마나 넓은 긴 시간에 걸쳐서 퍼져서 신호가 들어오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딜레이 스프레드입니다. 자, 수학적으로 물론 더 정교하게 정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자, 여기서는 그냥 얼마나 시간축에서 내가 보낸 신호가 시간축에서 퍼져서 들어오냐. 퍼져서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경로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퍼져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딜레이 스프레드를 얼마나 퍼져서 들어오느냐를 이제 우리가 시그마 이 값 퍼져서 들어오는 정도를 시그마라는 값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를 딜레이 스프레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딜레이 스프레드에 대해서 딜레이 스프레드가 뭔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송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 전송을 하는 건 심볼을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공을 던지는 건데, 공을 하나 던지는 게 이제 심볼을 이제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공 하나 던지는 시간이 t sub s, 심볼 듀레이션이죠. 한 심볼을 전송하는 시간이 t sub s 세컨드라면은 시간입니다. 초입니다. t sub s 초의 동안에 한 개 공을 던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을 던지는 시간이, 그죠? 이 심볼 듀레이션이 아까 제가 시그마라고 했 시그마 s라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심볼을 전송하는, 자, 이건 아까 제가 말씀 딜레이 스프레드를 얘기합니다. 예, 시그마 s. 딜레이 스프레드를 시그마 s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그마가 아니라 시그마 s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딜레이 스프레드보다도 t sub s 심볼 듀레이션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딜레이 스프레드는 한 이 정도 이렇게 있다고 뭐 가정을 할 수 있어요. 퍼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예, 어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심볼이 전송을 했을 때 퍼지는 정도가 채널 내에서 퍼지는 정도가 심볼 듀레이션보다도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경우에 자, 이거를 한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채널을 나타냅니다. 여러 개 경로. 예. 그래서 직진파 성분은 0초의 딜레이를 겪고 들어온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워 1의 딜레이를 겪고 타워 2, 그래서 여기서 딜레이 스프레드는 결국 이 정도가 딜레이 스프레드가 되겠습니다. 이만큼이 딜레이 스프레드가 되겠죠. 그죠? 예, 이만큼 퍼져서 들어오겠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 심볼을 전송을 하게 되면요. 0초가 지나고 나면 예, 심볼 1이 이제 9시에 전송을 하면 0초의 딜레이를 겪고 9시에 이 심볼이 이제 수신이 됩니다. 예, 수신이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워 1이라는 딜레이를 겪고서 반사파가 되겠죠. 겪고서 똑같은 심볼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타워 1의 딜레이를 겪고 심볼이 들어옵니다.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워 2의 딜레이를 겪고 또 들어오거든요. 예, 타워 3.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4개의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걸 지금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신호가 이제 딜레이 스프레드에서 퍼졌어요. 시간축에서 퍼졌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심볼 하나만 전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볼을 연속해서 계속 심볼 1 다음에 심볼 2가 이제 전송이 되겠죠. 그죠? 심볼 2가 전송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연속해서 전송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심볼 2가 이제 빨간색 심볼이 이제 심볼 2가 전송이 돼서 갑니다. 심볼 2가 전송이 이어서 가면요. 자, 심볼 1 전송이 끝나고 나면 심볼 2 전송이 이제 이어지겠죠. 심볼 2 전송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죠? 심볼 2 전송이 이어지는데, 문제는 심볼 2 신호를 직진파를 통해서 심볼 2가 들어오는 시점에 그 전에 보낸 심볼이, 자, 심볼 1이 타워 1이라는 딜레이를 겪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예, 들어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타워 2 딜레이를 겪고 이렇게 들어오고요. 타워 3 딜레이를 이렇게 겪고 들어오는데, 심볼 1을 수신하는 동안에 그 전에 보내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 들어오더라는 얘기죠. 이 따라 들어온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심볼 1의 신호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이게 바로 간섭입니다. 그죠? 예, 내가 현재 심볼 2를 받는 동안에 심볼 1,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보낸 심볼이 딜레이를 겪고 지금 들어와서 지금 현재 보내는 심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심볼과 심볼 간의 간섭, 그죠? 두 개 연속된 심볼 간의 간섭, 그죠? 예, 심볼 1이 심볼 2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간섭을 미치고 있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인터심볼 인터페런스, 심볼 간의 간섭, 연속된 심볼 간의 간섭을 우리가 인터심볼 인터페런스, 인접 심볼 간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ISI, 그죠? 인터 심볼 인터페런스, 이렇게 ISI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지금 딜레이 스프레드가 심볼 듀레이션보다도 작은 가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죠? 예, 이 가정을 가지고 했는데요. 상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만일에 전송 속도가 빠르죠. 우리가 이제 광대역 무선 전송을 한다 그랬어요. 광대역이라는 것은 고속으로 전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넓은 대역폭을 타서 고속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빨리 전송한다는 얘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전송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심볼 듀레이션이 한 심볼을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빨리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T수가 줄겠죠. 그죠? 이게 더 줄기 위해서는 더 넓은 대역폭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대역폭은 다시 말해서 T sub S분의 1이 될 겁니다. 대역폭. 그죠? 우리가 원하는 채널의 대역폭은 T sub S의 역수가 될 겁니다. 그죠? 예, 짧을수록 더 넓은 대역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T sub S가 짧아지면요. 딜레이 스프레드는 같습니다. 뭐냐면 같은 환경. 딜레이 스프레드는 뭐에서 결정되냐면 채널 환경에서 결정되는데 어떤 주어진 주변에 어떤 지형 지물이 그죠? 어떤 건물들이 있고 어떤 산들이 있고에 따라서
이제 퍼지는 정도가 정해지니까 시그마 S 딜레이 스프레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일에 고속으로 전송하면서 T sub S가 줄어든다면 다시 말해서 시그마 S보다도 T sub S가 작은 경우 반대 경우가 되겠죠. T sub S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그죠? 예. 근데 줄어들 아주 작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심볼 듀레이션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시그마 S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 경우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심볼 듀레이션이 굉장히 작아요. 예. 여기보다 굉장히 작죠. 그죠? 예. 딜레이 스프레드는 이렇게 커요. 딜레이 스프레드인데 이 딜레이 스프레드에 비해서 이게 시그마 S인데요. 딜레이 스프레드보다도 심볼 듀레이션이 그죠? 굉장히 짧죠. 그죠? 자, 똑같은 채널 통과합니다. 예. 딜레이 스프레드는 시그마 S가 이만큼인데 이거보다도 T sub S가 굉장히 작은 경우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초록색 심볼을 첫 번째를 전송을 하게 되면 자 9시에 보내면 9시에 자 이게 도달을 하고요. 그다음 연속해서 예, 빨간색도 보내고 파란색도 보내고 노란색도 보내고 이제 쭉 해서 여러 개의 심볼이 연속해서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차례대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타워 1이라는 딜레이를 겪고서 또 똑같은 게 들어오겠죠. 그죠? 이 초록색 심볼에 또 카피가 그죠? 타워 1을 딜레이를 겪고서 들어오겠죠. 타워 1만이 아니라 타워 2 딜레이를 겪고 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타워 3 딜레이를 겪고 또 들어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 결국은 이제 그 뒤에 심볼도 마찬가지겠죠. 빨간색 심볼이나 파란색 심볼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또 이어서 들어올 겁니다. 그죠? 예. 빨간색 심볼도 이어서 이렇게 들어오겠고요. 타워 1이 딜레이를 겪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파란색 심볼도 또 딜레이를 겪고 들어오겠고요. 예, 빨간색 뒤에도 마찬가지 타워 1, 네, 타워 1의 딜레이를 겪고 이렇게 파란 것도 들어오고 이렇게 연속해서 쭉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들어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인터 심볼 인터ference가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앞에서 우리가 심볼 2에 그죠? 그 전에 심볼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듯이 그 전 심볼에 영향을 미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파란색 심볼은요. 예를 든 겁니다. 파란색 심볼은 여기 있는 파란색 심볼은 여기 있는 초록색, 연두색 심볼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 예를 들어서 빨간색 심볼은요. 여기 있는 파란색 심볼이나 그 전에 보낸 심볼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자, 앞에 경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미치는 심볼이 그 전에 보낸 심볼이 미치는 영향이 많이 다르죠. 그 전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 요 부분적으로 예,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딜레이 스프레드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딜레이 스프레드만큼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는 딜레이 스프레드가 T sub S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한 심볼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죠? 그 전에 보낸 심볼이 또 전체 영향을 미치고요. 그죠? 예. 모든 지금 심볼에 그전 심볼, 그전전 심볼, 그전전전 심볼들이 전부 통째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심볼 전체가 인터 심볼 인터ference 영향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네. 심각한 이유는 바로 이 이유죠. 그죠? 딜레이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체가 심볼의 길이가 워낙 짧아서 딜레이 스프레드에 의해 가지고 그 전에 보낸 심볼 전체가 현재 심볼에 영향을 전체 몽창 그죠? 한꺼번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터심볼 인터ference가 더 심각하다. 아주 크리티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광대음 무선 전송을 하면요. 브로드밴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ISI, 인터심볼 인터ference에 대해서 아주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받는다. 크리티컬하게 성능 열화가 발생을 할 거다. 천천히 고속으로 전송하지 않고 T sub S가 크다는 얘기는 천천히 저속으로 전송하게 되면 이 인터심볼 인터ference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죠? 그렇지만 고속으로 전송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고속으로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ISI 문제 때문에 인터심볼 인터ference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죠? 이 간섭이 너무 심해서 성능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선 채널에서는 고속으로 전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예,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이 문제는 우리가 무선에서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인터심볼 인터ference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딜레이 스프레드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딜레이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저속 채널에서는 이제 이런 인터심볼 인터ference 발생을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죠?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채널 이퀄라이저라고 얘기합니다. 이퀄라이저. 채널 이퀄라이저라고 얘기합니다. 채널 이퀄라이저라는 필터를 사용해서 디지털 필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영향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이제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채널 이퀄라이제이션을 시킨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중 경로에 의한 어떤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딜레이 스프레드의 영향이 이제 심각해지면 이 이퀄라이즈를 사용해서 이제 완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퀄라이즈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즈를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인터심블 인터페런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무선 채널에서 속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퀄라이저가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죠? 이퀄라이저로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기술로는 이퀄라이저만 가지고는 고속으로 전송했을 때 그 상황을 핸들할 수가 없다.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무선 채널에서 고속으로 전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고속으로 이제 전송할 수 있나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십 킬로bp에서 수백 킬로bp까지는 이퀄라이저로 감당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속도가 1메가가 넘어가고 10메가가 넘어가고 했을 경우에는, 또는 100메가가 넘어가고 했을 때는 이퀄라이저로는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LTE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전송 속도가 수십 메가를 우리가 목표로 하죠. 그죠? 그래서 우선 대역폭이 넓습니다. 10메가, 20메가를 전송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TE의 전송 속도는요, 10MHz 기준으로요, 10MHz를 기준으로 우리가 75Mbps를 우리가 최대 가능한 전속도 75Mbps를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거든요. 또 20메가를 기준으로 채널 대역폭 20메가를 기준으로 150Mbps를 전송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제 브로드밴드 전송입니다. 초고속이죠, 고속이죠, 그죠? 수십 메가를 전송을 해야 돼, 수십 메가비트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고속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퀄라이저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G에서 4G로 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그 기술이 이제 우리가 OFDM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OFDM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채널 이퀄라이저가 없이도 이렇게 딜레이 스프레드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FDM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고속으로 무선 전송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속으로 전송한다는 얘기는 심볼 간의 심볼 듀레이션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딜레이 스프레드 영향을 심각하게 받으면서 심볼 간의 간섭 때문에 다 깨질 수 있다. 전송한 것들이 다 빠르게 전송하면 다 깨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기술이 바로 OFDM이라는 기술입니다. OFDM 기술. OFDM은 뭐 약자냐면요,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송 기술입니다. 디지털 전송 기술이고요. 자, 일단 송신단과 수신단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단에서요, 다음같이 구현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심볼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심볼, 파란색 심볼, 빨간색 심볼, 이런 식으로 한 심볼의 듀레이션은, 공 하나 던지는데 간격은 t sub s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문자 n개의 공을 이제 순차적으로 던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n개 심볼이 이제 하나씩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n개 심볼 전체가 차지하는 시간은 n 곱하기 ts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묶음, 이제 n개 심볼을 놓고서요. 자, OFDM의 첫 번째 블락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여기서 이제 심볼이라는 건 모듈레이션 심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QPSK 모듈레이션을 하게 되면 QPSK 모듈레이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16QAM 모듈레이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디지털 모듈레이션 어떤 형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심볼이 나타낼 수 있는, 한 심볼이 전송됐을 때 그 심볼이 나타내는 비트 숫자는 QPSK는 2비트, 16QAM 같은 경우는 4비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색깔별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여러 비트를 싣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심볼들이 이제 전송을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OFDM 방식에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Serial to Parallel Conversion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얼로 들어오는 걸,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패럴렐로 컨버전을 합니다. 자, 여기서 패럴렐은 결국 뭐냐면 한 개 차선으로 들어오는 걸 여러 개 차선으로 나누어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내는 심볼을, 파란색으로 된 초록색이죠. 초록색 심볼을 첫 번째 레인, 첫 번째 차선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심볼을 두 번째 차선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전부 N개를 전송하기 때문에 N개 차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N번째 심볼을 N번째 차선으로 보낸다. 빨간 심볼을 보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한 개 차선으로 시리얼 한 개 차선으로 들어오는 걸 여러 개 차선으로 패러렐하게 보내는 이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광대역으로 전송할 때, 고속으로 전송할 때 문제점은 뭐냐면요. 인터심볼 인터피런스였거든요. 인터심볼 인터피런스가 왜 생겼죠? 인터심볼 인터피런스는 심볼의 길이가 고속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심볼의 길이가 짧아졌고요. 심볼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생겼던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심볼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는 건 상대적인 거죠. 뭐에 대비해서 딜레이 스프레드 시그마 S죠. 그죠? 시그마 S보다도 크냐 작으냐. 그죠? 시그마 S보다도 얼마나 많이 크냐. 그죠? 우리가 시그마 S라는 딜레이 스프레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도 많이 짧으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딜레이 스프레드보다도 굉장히 짧은 상황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으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심볼을 짧게 보내는 게 아니라 길게 늘려서 보내면, 긴 시간에 걸쳐서 보내게 되면 딜레이 스프레드의 영향이 줄겠죠. 그죠? 속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심볼을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이 길게 천천히 보내는 거죠. 천천히 보내게 되면은 딜레이 스프레드 영향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ISI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빨리 보내려고 했던 거를 천천히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N개를 보내야 되거든요. N개 심볼을 언제 동안? N 곱하기 TS라는 시간 동안에요. N 곱하기 TS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N개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보내게 되면 한 개밖에 못 보내는 거죠. 그죠? 이 시간 동안에 짧게를 여러 개를 보낼 수 있지만, 만일에 이런 식으로 길게 늘려서, 여기가 이제 N 곱하기 TS라는 시간입니다. N 곱하기 TS라는 시간 동안에 길게 보내게 되면 하나밖에 못 보내겠죠. 그런데 이거를 동시에 패러렐하게 보낸다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죠? 짧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내는 거하고 길게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내는 거하고 같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길게 쭉 늘려서 N개의 심볼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심볼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딜레이 스프레드의 영향을 적게 받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했던 문제가 이제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N개의 심볼을 동시에 보내는데, 같은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보내면 서로 간섭을 미치게 되겠죠. 그죠? 예, 동시에 보내니까. 예, 그래서 서로 이 심볼들이 동시에 보내면 서로 인터심볼 인터페런스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토고날 모듈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토고날이라는 건 직교성을 갖는다. 그죠? 예, 오토고날. 직교성을 갖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심볼들을 보낼 때 이 각각의 심볼들을 다른 캐리어, 제가 다른 파형입니다. 자, 파형인데요. 여기 초록색 파형이 있고요. 파란색 파형이 있고요. 빨간색 파형인데, 이 파형이 어떻게 다른지 가만히 보시면은요. 자, 파형의 모양을 한번 보시면요. 다 다른 주파수, 프리퀀시가 다 다릅니다. 그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자, 1번, 제가 0번이라고 하겠습니다. 0번. 자, 0번 심볼은 초록색 파형으로 가고 있고요. 초록색 파형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초록색 파형으로 가고 있고요. 2번 심볼은 파란색, 그렇죠? 파형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N-1번째 심볼은 빨간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파형이 다 다른데 프리퀀시가 다 다르죠. 그죠? 예, 프리퀀시가 다 다른 파형으로 실어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이제 보내고자 하는 심볼을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엑스포넨셜 함수로 되어 있는데 다 다른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F0, 여기는 F1, 여기는 Fn-1. 그래서 각각의 심볼마다 다 다른 프리퀀시를 사용해 가지고 모듈레이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모듈레이션은 프리퀀시가 다 다르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은, 이걸 각각을 보내는 시간은 N 곱하기 TS. 그러니까 찍 늘려서, 그죠? TS 동안에 보내는 게 아니라 N 곱하기 TS라는 긴 시간에 찍 늘려서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각각이 다른 파형을 해서 보낸다. 자, 이렇게 각각이 다 다른 파형에서 보내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다른 파형인데 다 이 프리퀀시들이 서로 다 직교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직교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걸 보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멀티플렉싱이 일어납니다. 다중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파형들이 다 썸이 돼요. 합쳐져서 증폭을 해가지고 안테나를 통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실제로 합쳐진 신호들은
합쳐진 신호들은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이 n 곱하기 ts라는 시간 동안에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거 모든 색깔별로 지금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수신단에서는 이걸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예, 서로 간섭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이 다 말씀드린 오토고널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토고널한 특성은 뭐 어떤 의미냐면요, 서로 직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가 가능해집니다. 예, 분리가. 다시 말해서 이 파형과 이 파형 두 개를요, 서로 다른 파형을, 프리퀀시가 다른 파형 두 개를 곱해서 한 주기 동안에 적분을 하면요 0이 나옵니다. 예, 그게 직교성의 정의거든요. 예, 이 신호와 이 신호를 두 개를 곱해서 적분을 하면은 예,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제 코릴레이션을 내면은 0이 됩니다. 또 얘와 또 다른 파형들, 그죠? 서로 다 직교성을 갖고 있고 이 직교성을 갖는 모든 파형들이 다른 파형들끼리 곱해서 적분을 하면은 다 0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직교성을 갖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파형들이. 물론 자기 자신하고 곱했을 경우는 자기 자신은 이제 직교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직교성이 없습니다. 예. 자기 자신하고 곱했을 때는 1이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대로 복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하고 다른 파형하고 곱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0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직교성을 갖는 걸 가지고, 갖는 신호에다가 파형에다 이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심볼들을 이제 실어서, 이제 각각을 모듈레이션해서, 다시 말해 실어서, 캐리어에다 실어서 전송을 하는 겁니다. 보기에는 내가 다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호가 수신단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요, 다 분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분리가 가능하냐? 이 신호들이 다 직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수신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단을 보게 되면, 자, 이 신호가, 섞여 있는 신호가 이제 들어옵니다. 예, 수신 신호가 섞여서 들어오는데, 길게 쭉 늘려서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tsim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한 심볼이라는 얘기예요. 예, 쭉 늘려 들어오는 걸, 자, 이게 늘려서 이게 여러 개 심볼이, 그죠? 다 이제 긴 시간에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요 동시에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동시에 n개가 들어오는 거, 요거를 이제 심볼이라고 얘기해요. OFM 심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한 심볼 구간은 이제 여기서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이 되겠죠. 쭉 늘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OFM 심볼이 들어오면요, OFM 심볼이 들어왔습니다. 예,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뭐냐면 색깔별로 다 구분을 해내야 돼요. 구분을 해내는데 그 구분해내는 방법이 각자 자기의 프리퀀시가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번, 자, 하나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각각 캐리어를요, 이제 지금 여기 n개가 있는데, n개의 다른 파형이 있는데, 각각의 다른 파형들을 우리가 서브 캐리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서브 캐리어. 예, 그래서 0번 서브 캐리어가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1번 서브 캐리어가 파란색, 여기서 n-1번째 서브 캐리어가 빨간색이라 하면 전부 n개의 서브 캐리어가 있는 거고요. 이 서브 캐리어들은 전부 이제 오토고널한 거죠. 자, 이렇게 오토고널 서브 캐리어를 전송했을 때 수신단에서는 각자 자기의 서브 캐리어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합니다. 자기의 서브 캐리어를, 다시 말해서 이제 0번이죠. 0번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뭉태기로 이렇게 겹쳐서 들어오는 신호에다가 여기 있는 파란색, 초록색이죠. 초록색 파형이죠. 초록색 파형이 이제 F0라는 주파수를 갖고 있죠.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죠. F0라는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파형으로 곱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요, 예, 여기 섞여 있는 거 안에는 초록색하고 오토고널한 것들, 초록색하고 직교성을 갖고 있는 건 파란색이고 또 빨간색이고 모든 다른 색깔들이죠. 그죠? 다른 색깔들은 곱해서 적분하면 다 0이 된다고 제가 말해요. 그래서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지고 내 자신과는 적교성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1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내 신호가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번 서브 캐리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0번만 나오고 나머지 다른 서브 캐리어 성분들은 다 직교성에서 다 없어졌다. 마찬가지로 2번 서브 캐리어에 대해서 이제 F1 주파수를 갖고 있죠. F1이라는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파형으로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그죠? 그리고 파란색 성분만 나오고 나머지 다른 색깔들은 다 직교성에서 다 없어지더라. 마찬가지로 FM-1은 빨간색 파형인데 이 빨간색 파형을 가지고서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다른 색깔들은 다 없어지고 빨간색 성분만 남는다. 다 분리가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천히 보냈던, 그죠? 길게 찍 늘려서 보낸 놈들이 패럴렐하게 다 분리가 돼서 나오고 이놈들을 다시 패럴렐 투 시리얼, 그죠? 예, 패럴렐하게 들어오는, 여러 차선으로 들어오는 걸 다시 1차선으로 다 바꿔서, 그죠? 예, 하나씩 내보내게 되면 원래 신호가 그대로, 자, 짧은 시간으로 들어온 놈들이, 그죠? 예, T섭의 빨간색하고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바로 결국은 뭐냐면 n 곱하기 ts라는 시간 동안에 n개가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n개가 이런 식으로 컨버전이 돼서 페널티 C를 컨버전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신호가 다 전송이 됐는데 결국은 n 곱하기 ts라는 시간 동안에 짧게 해서 n개를 보내는 방법을 그죠? 길게 늘려가지고 동시에 전송을 해서 같은 속도로 같은 시간 동안에 n개가 전송이 된 겁니다. 그죠? 속도는 같습니다. 그죠?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냐면 동시에 여러 차선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한 심볼을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죠? 길어졌다는 얘기는 심볼 전송하는 OFD 심볼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어져서 딜레이 스프레드보다도 길어져서 인터 심볼 인터페런스가 영향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해서 상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여기도 길게 찍 늘렸다 하더라도 인터심벌 인터페런스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남아있는 인터심벌 인터페런스 부분을 우리가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전송을 할 때 끝부분을 여기 끝부분을 이제 실제로 이 심볼의 끝부분을 이렇게 카피를 해서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끝부분이 있거든요. 예, 끝부분을 카피를 해서 앞쪽에다 달아줍니다. 예, 앞쪽에다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요. 예, 그래서 OFD 심볼에서 앞쪽에 이제 뭔가 이렇게 예, 더 가는 거죠. 그럼 여기도 갈 때도 뭔가 본래는 요만큼인데 요 앞에 부분을 여기를 카피를 해서 갖다 놓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걸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CP라고 얘기합니다. CP. CP는 Cyclic Prefix의 약자입니다. 예, Cyclic Prefix라는 CP라는 거를 달아준다. CP는 다시 한번 이제 CP는 뭐냐? 자, 이 심볼 듀레이션, 이 심볼에서 전송되는 거에서 이 끝부분 우리가 끝부분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끝부분, 예, 일정한 시간이 있겠죠. 이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이 끝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라서 이 앞쪽에다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놓습니다. 그게 CP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송을 할 때, 요 n 곱하기 ts에 해당하는 만큼 전송하는 게 요 CP에 해당하는 만큼 전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이 실제로는 전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게 이제 OFD 심볼이 이제 실제로는 CP까지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CP에 의해서 이 앞에 카피해서 보낸 거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딜레이 스프레드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디스플 인터페런스가 생기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없애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CP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오버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불필요하게 내가 까먹는 시간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은 이제 전속도가 줄어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자, OFDM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는데, OFDM 방식이 뭔지 설명을 했는데, OFDM 방식을 왜 하느냐, 그죠? 왜 하느냐에 대한 설명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OFDM 왜 하느냐? ISI의 영향을 이제 줄여준 거죠. 그죠? 이렇게 찍 늘려서 한 거니까요. 예, 찍 늘려서 한 거고요. 이렇게 찍 늘리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ISI의 영향을 줄였다는 얘기는 결국 주파수 선택적인 채널에서 주파수 선택적인 페이딩이 발생을 하는데, 그죠? 이게 바로 다중경로죠. 그죠? 다중경로에 IS가 생기는 이유가 다중경로 때문에 생기니까 이 영향이 다 없어지더라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요. 여기 이제 나와 있죠. Spectral Efficiency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고속으로 전송하는 거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파수 대역을 자, 이렇게 주파수 대역이 있으면요. 이 대역을 잘게 자를 수가 있어요. 예. 잘라가지고 심볼 하나하나를 이제 초록색 심볼은 여기다 보내고요. 예. 초록색 여기 보내고 파란색은 다른 주파수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 보내고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전부 그죠? n개로 나눠서 n토막으로 내서 각각 토막에다가 심볼들을 전송하게 되면은 그죠? 그리고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이 미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frequency divi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그죠? 예,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직교성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설계를 잘 하게 되면요. 이렇게 주파수를 나눌 때 주파수가 겹치더라도 지금 여기는 제가 말씀드릴 때 겹치지 않도록 했거든요. 이렇게 겹치지 않게 직교성을 갖도록 주파수를 잘랐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주파수축인데요. 주파수축에서 예를 들어서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만큼 대역폭을 차지하는 거고요. 제가 좀 다시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만큼의 대역폭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죠. 파란색에 해당하는 대역폭이 이만큼의 대역폭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대역폭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이제 파형들을 그려놓은 거, 주파수의 파형들을 그려놓은 것들이 이게 서브 캐리어 하나가 차지하는 하는 대역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서브 캐리어가 이만큼의 대역폭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파란색이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두 번째 서브 캐리어가 이만큼의 대역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초록색과 파란색이 겹쳐 있어요. 반은 겹쳐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서로 옆에 있는 서브 캐리어들끼리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 또 다른 서브 캐리어 옆에 있으면 이 서브 캐리어 옆에 이렇게 겹쳐 있는 걸 아시겠어요? 겹쳐서 보내더라도 분리가 가능하더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여기서 완전히 주파수를 잘라서 물리적으로 잘라가지고 할당할 때보다도 여기는 대역폭이 그죠? 겹쳐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겹쳐서 보내기 때문에 전체 대역폭은 더 줄어들다 하는 얘기겠죠. 그죠? 이걸 다 보내는데 이만큼 대역폭을 차지해야 되는데 얘는 반씩 겹쳐서 보내게 되면 전체 필요한 대역폭은 거의 반 정도 줄겠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pectral efficiency, 주파수 효율성, 대역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얻은 거죠. 예, 왜 OFDM을 하느냐 하고 말씀드릴 때 이런 주파수 효율성, 대역 효율성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인터심벌 인터페런스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고속 전송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얘기죠. 예, 큰 도움이 될 정도가 아니라 OFDM 기술이 없었으면 우리가 LTE와 같은 그런 고속으로 전송하는 무선 통신 기술이 불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물론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OFDM 심벌 듀레이션을 제가 이제 Tsim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Tsim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Tsim이 있습니다. 그죠? Tsim은 이제 OFDM 심벌을 전송하는데 걸리는 이제 시간이죠. 예. 이 시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이 시간의 역수가요. 뭐에 해당되냐면 이 OFDM 심벌 듀레이션의 역수가 뭐에 해당되냐면 여기 지금 서브 캐리어들이 주파수 도메인에 있는데요. 이 서브 캐리어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서브 캐리어들이 있는데 서브 캐리어와 인접한 서브 캐리어 간의 간격.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서브 캐리어가 쭉 이제 여기 뭐 0번, 1번 이렇게 쭉 있죠. 있는 것 중에서 서브 캐리어와 서브 캐리어 간의 간격입니다. 요 간격. 예. 반은 겹쳐 있다고 그랬죠. 그죠? 반은 겹쳐 있는데 그 간격을 서브 캐리어가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간격을 우리가 델타 F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 서브 캐리어와 서브 캐리어 간의 간격을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은 어떻게 좀 그 델타 F라고 얘기했죠. 그거는 Tsim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심볼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길게 찡 느릴수록요. 예, 이거 천천히 보내는 거니까 그죠? 예, 이 서브 캐리어가 차지하는 대역폭은 줄어듭니다. 그죠? 서브 캐리어가 이제 더 좁은 대역폭으로 이제 천천히 보내도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LTE 같은 경우는요. LTE에서는 우리가 이 델타 F를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 얼마나 쓰냐면 15kHz를 씁니다. 15kHz를요. 예, 15kHz를 쓴다는 얘기는 요거 역수를 하게 되면 66.7 마이크로세컨이에요. 그러면 이 OFDM 심볼의 요 길이가요. OFDM 심볼 길이가 66.7 마이크로세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66.7 마이크로세컨마다 이제 이렇게 N개의 심볼이 여기서 이제 N이라는 건 이제 얼마냐면요. N은 굉장히 많습니다. 큽니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몇 개, how many sub carrier, 몇 개를 보내느냐 하는 얘기죠. 그죠? 예, 몇 개를 보내느냐. 그래서 10MHz 기준으로는요. 채널 대역폭이 10MHz면요. 채널 대역폭이 10MHz인 경우는 1024개, 1024개. 이 서브 캐리어 숫자가 1024개, 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0메가가 되면요. 2배가 됩니다. 2048. 2000개 이상의 서브 캐리어를 동시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대역폭, 근데 LTE에서는 대역폭이 이제 우리가 10메가를 쓸 수도 있고 20메가를 쓸 수도 있고 뭐 40메가도 쓸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20메가를 많이 쓰는데요. 자, 20메가를 썼을 경우든 10메가를 썼을 경우든 델타 F는 항상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더 높은 대역폭을 이제 대역폭이 더 넓어지게 되면은 이제 서브 캐리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더 늘어나게 대역폭은 전체 대역폭은 이제 10메가나 20메가가 늘은 이제 10메가, 20메가가 이제 되면은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은 항상 15kHz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 캐리어 숫자가 늘어나면 대역폭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메가일 때는 2024개의 서브 캐리어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메가일 경우는 1024개의 서브 캐리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델타 F는 이게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5G로 오면서는 이 델타 F를 고정하지 않고요. 대역폭이 넓어지면 이 델타 F도 그죠? 더 크게 만듭니다. 예, 대역폭이 늘어날 때마다 델타 F를 이제 2배씩, 이제 2배가 늘어나면, 대역폭이 2배가 늘어나면 델타 F도 2배씩 늘리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LTE에서는 큰 차이가 델타 F는 대역폭이 넓어지더라도 델타 F는 항상 15kHz로 고정시켰다. 이제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